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4주차 강의 날이죠. 다들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2시간이 좀 아쉽네요. 직접 보면서 형사정책적 그리고 교정의 현장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했으면 참 재밌었겠다 싶은데 아쉬움이 있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제 강의가 분류심사론이 있었어요. 아마 같이 듣는 학생들은 시작하는 도입부의 이야기들이 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분류심사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오늘은 보호관찰론 쪽에서의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냥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민이, 박경은, 이주희, 김진환, 송윤섭, 조민영, 김재나. 그렇죠? 연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좀 듣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정말 봄이구나 싶은 날이었어요. 어제까지는 또 뭐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제법 쌀쌀했는데 날이 확 풀렸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일교차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가 춘분이었어요. 이제 낙길이가 더 이제 길어지는 때지요. 봄꽃들도 다투어 피어나고. 제가 며칠 전에 분류심사론 때 이야기했나요? 봄비는 쌀비다 그랬는데, 봄비는 진짜 돈비죠. 농사가 시작될 때 이렇게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쌀비가 내리면 안악내 손도 커진다. 이때 내린 비를 쌀비라 그러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내린 비로 쌀농사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좀 넉넉해진다는 뜻이래요. 여러분들도, 엊그제 봄비 내렸는데 좀 더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우선 제가 이제 자료의 우측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써두었어요. 오늘의 내용의 주제어들은 보호관찰이 사인의 처우로서의 주된 형사정책적 방법들이죠. 그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 사인의 처우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적 사법, 소위 원상회복적 교정, 원상회복적인 형사정책,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의 유형에 따라서 보면은 처분용에 따라서 형사처분으로서의 우리가 보호관찰,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그리고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을 하는 날이어서 주제어로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자료를 제가 신문을 하루에 3개를 봐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가능하면 그때 교정의 이야기들, 형사정책적인 관심사의 부분들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교도소를 더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달라. 청송군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로는 오늘 조선일보의 오늘 기사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청송군에서는 교도소를 하나 더 청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더. 그건 청송에 4개의 교도소가 있어요.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면적은 약 80만 평인데요. 1교도소는 굉장히 일반 교도소의 성격을 갖는데 수용 인원도 많고 규모가 꽤 큰 그런 교도소. 2교도소는 중범자들, 소위 중구금 교도소, 경비 등급별로 중구금 중경비 시설에 속하는 제2교도소. 3교도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자, 보안 처분으로서의 성격이죠. 오늘 할 이야기들도 그 부분들이에요. 보호관찰에 있어서 보안 처분의 성격들. 우리 사회를 보호한다라는 뜻이 강해요. 그리고 3교도소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자들. 이 내용은 다시 좀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보호감호는 유언 결정을 받아서 사실은 2005년에 폐지가 됐지만, 당시 폐지가 되면서 내보냈던 사람 중에 그 형기를 다 보안 처분에 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잘못으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보호감호의 부분들을 더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좀 어렵나요? 좋아요. 다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수, 장기수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제3교도소. 그리고 직업훈련교도소는 이제 우리나라에 2개가 있죠. 직업훈련교도소가 청송 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은 먼저 왜 교도소를 더 유치하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최대 규모 교정시설을 포함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많은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한 지역에 교도소가 이렇게 4개 있는 곳은 없죠. 가장 많다고 민영교도소를 설치할 때 용인에서 여주죠. 여주에서 우리는 여주 교도소가 있고 가까운 곳에 국군 교도소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구역상 국군 교도소는 이천이긴 해요. 장원 지역. 그런데 이제 여주 군에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 접경지에 있으니까. 근데 또 교도소가 들어온단 말인가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한 지역에 교도소 4개 있는 곳은 청송이 유일하죠. 그런데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걸 꺼리는 님비 현상 속에서도 교도소를 더 지어서 이게 답이겠죠.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을 세운 거예요. 현재 청송에는 경북 북부 청송교도소를 명칭을 바꿨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꾼 거예요. 청송이 청정지역이고 또 청송 그러면 청송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고 주황산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청송 그러면은 교도소하고 너무 연관 짓는다. 교도소 가는 길, 청송교도소 늘 예전에 5공이 시작되던 시절에 청송 감호소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들 때문에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서 경북 북부 교도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경북 북부 제1, 2, 3교도소와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4개가 있죠. 22일,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날짜는 23일이에요. 22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여자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윤 군수는
청송의 교정시설은 경부 수준이 최고 등급이라며 경제사범 등의 주류를 이루는 여성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주장하는 건 법무연수원 청송 캠퍼스와 직원 숙소, 소위 교정아파트가 제가 청송 3교도소장을 했었거든요. 1200세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충분치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이 안동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 부족분에 대한 교정 아파트들을 지역 주민하고 가까이 교정 시설 내 말고 그렇게 지어주면 혹시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다 지역 경제 이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 숙소, 교정 아파트 건립도 건의했다.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은 군 차원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군수 건의에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우리 수용정원은 늘 4만 6천 명인데 지금은 4만 8,600명으로 늘었네요. 최근에 전국 맞아요. 최근에 속초교도소 등이 새로 신설돼서 그러겠죠. 인원이 늘었겠죠. 정원이. 4만 8,600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지금 5만 4천 명 가까이 돼요. 어제 날짜로 5만 3,873명이네요. 그래서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군 인구는 2만 5,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교정 직원과 가족 등 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에서 오는 면회객들이 지역 상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종합교정타운을 계획하는 역발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송군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0.155로 나타났다. 지수가 0.2 미만이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보다 더 먼저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경남 거창군에서도 구치소 신축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짓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역 내에서의 서로 간의 갈등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교정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하니까 5개 지역에서 서로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유죠.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교정시설을 지으면 그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 일본은 또 전략이 좋아요.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소지로 잡아둔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죠. 근데 주소지의 인구가 많다면은 지자체에서 교부금도 정부에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님비 현상 때문에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어떨 때는 개축도 어려워요. 일본은 구치소만 해도 109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정시설이 있죠. 물론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지역 소규모로 많이 뭐 구치소만 그렇게 많으니까요. 교도소를 빼고도.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용 정원을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 정원을 그 지역 주민 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법무부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꺼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행안부와 다른 부처들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은 민형사상 다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겠죠.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신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검찰에서 늘 수용자를 조사할 때 우리가 출정 보낸다 그래요. 검찰하고 법원의 수용자들을 항상 데리고 나가요. 수용자, 미결 수용자나 기결이나 수용자나. 그런데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소지도 많고 위험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외국의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와서 조사를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경찰은 와서 수사 협조를 해서 경찰이 교도소에 교정시설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검찰은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용자가 원할 때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와서 조사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오늘자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제가 2006년쯤 법무 혁신 과제들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 문서의 시도도 되고 또 교정의 비용이나 교정의 사고들이 늘 도주나 다른 어떤 사고들의 부분이 시설 내에서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 병원에 이송 갔거나 병원에 나가거나 외부 병원에 나가거나 법정에 나갈 때 또는 검찰에 조사 나갈 때 도주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거나 현장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권 침해적인 소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재조사를 한다랄지 간단한 부분들을 판결할 때는 또 검찰에서도 조사할 때 아주 단순한 부분을 다시 물어봐야 하는 상황들은 화상으로 하면 어떤가 연결해서 화상 시스템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표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고 충분히 우리 시스템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상 접견도 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화상 진료도 의사들하고 하거든요. 정신과 환자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정이나 검찰에서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하거나 판결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중요한 교정 관련된 이야기고 형사정책적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왜 형사정책에 있어서 보호관찰이 필요한지, 우리가 형사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호관찰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로베이션과 패롤의 결합이고 초기의 보호관찰은 지지나 원조 시설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과밀 수용도 해결하고 시설에 구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오늘날의 보호관찰은 보다 더 보안처분적 성격도 강해지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강경한 어떤 형벌적 성격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보호관찰의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보호관찰에서는 지금 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관련성의 강조,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원상회복적 형사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우선
제가 제목을 노란 손수건이라고 적어놓은 부분 하나 이야기할게요. 노란 손수건, going home, 집에 가는 길이죠. 이 부분은 서울 10여 년 전에 그 전부터 당시의 교정청장이었던 분이 노란 손수건 프로젝트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상회복적 교정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무겁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낡고 큰 가방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고요.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여행을 가느라 잔뜩 흥분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하하호호 웃으며 시끌벅적했지만 그는 아랑곳 않고 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휴게소에 멈추고 승객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음식을 사 먹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처음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행동은 버스에 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무슨 슬픈 일이 있었을까?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잔뜩 궁금해했어요. 그러다 용기 있는 한 여자가 말을 걸었죠. 그는 한참을 맘묵거리다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4년을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우리가 보호관찰에서 정의했던 포로울의 이야기죠.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나오는 길이겠죠.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요.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쳐서 영영 떠나겠다고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점점 술렁거리더니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굳어져만 갔고요. 다른 승객들도 아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달리는 차 안에는 적막한 고요만 흐르고 있었어요. 아, 저기 보세요. 저기요. 그때 한 승객이 소리를 쳤어요. 모두 한 곳을 쳐다보았어요. 와, 있다. 노란 손수건이에요.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어요. 버스 승객들은 너나 없이 기뻐하며 남자를 축하해 주었어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을 용서한 아내의 사랑이 노란 손수건의 개수만큼 남자의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교정에서 지금은 이제 원상회복적 사법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원상회복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죠. 그러한 범죄가 없었던 시절로의 삶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을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유대겠죠. 그런 걸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들 또는 피해자와의 화해 용서 프로그램들, 피해자 가해자끼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형사정책의 굉장히 시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교정에서 노란 손수건 프로젝트, 주로 이제 가해자가 안에 있는 수용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또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또는 가족관계 유대 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끝내고 다음 시간 이야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나요? 사실 오늘은 제목처럼 보호관찰의 유형과 법적 성격을 모두 살펴보고자 했는데, 우선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호관찰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몇 개를 준비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더 진행하고 보호관찰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차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쉬었다 하죠.